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와서 오전 강의를 아주 잘 들었고 많이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GPCR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GPCR 헤테로머리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약물 병용 투여를 통해서 약물의 효능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GPCR 연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브렛을 이용한 각종 그 어세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브렛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인 인터랙션, 프로테인 리간드 인터랙션의 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더 좋은 약물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브렛 테크닉이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렛은 프렛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미션과 엑시테이션이 중첩이 되는 두 형광 물질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서로 에너지를 트랜스퍼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브렛은 프렛과는 달리 도너를 루시퍼레이즈를 사용을 하고 그 루시퍼레이즈의 서브스트레이트에 따라서 발생하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억셉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단백질이 10나노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게 되면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GPCR의 직경이 한 3에서 5나노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10나노미터 이내의 거리를 디텍션하는 브렛 방법은 GPCR 헤테로머리제이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GPCR의 인터랙션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백질에 다 응용이 가능한 방법이고요. 저희가 이제 브렛 이피션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그라운드 브렛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도너만 발현시킨 웰에서 이 억셉터의 이미션이랑 도너의 이미션에 해당되는 포톤을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 백그라운드 브렛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너와 억셉터를 같이 발현하는 웰에서 억셉터의 이미션을 도너의 이미션으로 나눠주고 나서 백그라운드를 빼주게 되면 넷 브렛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렛은 10나노미터 이내에 있어야 되지만 또 그 도너와 억셉터의 거리의 6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 도너와 억셉터의 오리엔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빛을 이쪽으로만 계속 쏘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트랜스퍼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브렛이 디텍션하는 거는 어소시에이션, 디소시에이션뿐만이 아니라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도 굉장히 잘 디텍션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엔테이션이 다르게 되면 아무리 인터랙션을 하더라도 브렛 방법에 의해서 디텍션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인터랙션을 안 한다라는 증거로는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브렛을 처음 세팅하실 때에는 단백질의 N터미널, C터미널뿐만이 아니라 어떤 N터미널이나 C터미에 붙였을 때 단백질의 구조의 변형을 가져오면 제대로 인터랙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널 사이트에도 브렛 택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알파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택을 N이나 C터미널에 붙이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중간에 있는 루프에다가 택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단백질과 택을 붙일 때 가운데 한 10개에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작은 아미노산 링커를 넣어가지고 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렛과 프렛 모두 살아있는 세포에서 리얼타임으로 인터랙션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뭐 트래피킹이나 뭐 키네틱스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아주 스몰 바이오 센서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뭐 얼크 액티베이션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주로 웨스턴 블랏을 사용을 하지만 사실 얼크 브렛 센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개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키네틱스나 뭐 로컬리제이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렛과는 달리 브렛은 익스터널 엑시테이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너가 블리칭 되거나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렛이 이렇게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프를 보면서 각각의 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레코드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과 달리 이거는 이제 하이스루풋으로 스크리닝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브렛 방법으로는 브렛 1, 2, 그다음에 이제 바이스탠더 브렛, 나노 브렛, 쥐룩 브렛이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이제 분리를 한 방법이고 이 차이는 이제 브렛 1, 2, 바이스탠더 브렛은 다 레닐라 루시퍼레이즈를 사용을 하지만 서브스트레이트가 달라서 억셉터를 다른 것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노 브렛은 프로메가에서 만든 방법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GPCR에 붙였을 때 GPCR의 구조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서 엔터미널에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단점은 굉장히 비싼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가시아 루시퍼레이즈는 최근에 나온 방법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네이티브 브렛을 사용하고 훨씬 나노 브렛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강한 빛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얼터너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스크리닝 할 때는 그냥 그 픽스드 도우즈를 발현을 시켜서 브렛 맥스 값을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세츄레이션 브렛을 통해서 이게 어떤 어피너티로 인터랙션을 하는지 이게 진짜 인터랙션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세츄레이션 브렛은 도너의 양은 컨스턴트하게 유지를 하고 억셉터를 증가시켜서 발현시켰을 때 이렇게 리니어 커브가 나타나는지 세츄레이션이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렛 50가 두 단백질 사이의 어피너티를 나타내고 브렛 맥스는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나 올리고머리제이션 스테이터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모머가 헤테로머보다 뭐 어피너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인터랙션을 안 하다가 리간드를 주었을 때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두 단백질이 표면에 잘 발현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CXCR4 호모머, 그다음에 LPAR 호모머, 그리고 LPAR, CXCR4 헤테로머가 다 하이퍼볼릭 커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둘이 인터랙션 잘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뮤 오피오이드 리셉터랑 CXCR4를 같이 발현을 시켰을 때는 리니어 커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적절한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두 GPCR이 실제로 발현하는 세포나 조직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도 인터랙션 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MDMB 231 셀에서 이게 각각이 잘 발현하고 헤테로모도 발현이 되는데 LPR1을 너그아웃 시켰을 때 시그널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테인 인터랙션 이니비터를 찾고 싶으면 이런 적절한 레인지를 선택을 하셔서 하이스루풋 어세이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고니스트나 안타고니스트를 찾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 G 알파 액티베이션 어세이라고 알파, 베타, 감마가 붙어 있으면 브렛 시그널을 주고받다가 리간드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브렛 시그널이 감소되는 어세이가 있습니다. 에드진을 통해서 플라스미드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먼저 스캔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예민하게 발현되는 G알파 프로테인에 대해서 어세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CR 중에서 G 프로테인과 커플이 되지 않은 프로테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XCR7이나 ACKR 종류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도 베타오레스틴 리크루트먼트를 따로 보시고 싶으면 다양한 리크루트먼트 어세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나 아니면은 템포럴 레귤레이션을 보는데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스크리닝은 프레스토 탱고라는 어세이가 있는데 한 에드진에 300여 개가 넘는 GPCR이 이미 탱고 폼으로 있어서 이것을 이용을 하시면 그 리포터 어세이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어떤 그 리간드들이 GPCR에 붙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라디오 레이블드 리간드를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그 브렛을 사용한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노룩이나 G룩이나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GPCR의 N터미널에 달아도 이게 세포 표면으로 트래피킹 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노룩이 굉장히 비싼 서브스트레이트를 주는 것과 달리 G룩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 높은 빛을 내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G룩을 단 GPCR을 표면에 발현을 시키고 난 다음에 플로레센스 레이블된 리간드를 넣어주게 되면 리간드가 GPCR에 붙으면 브렛 시그널을 낼 것이고, 붙지 않고 옆에 있으면 시그널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왓싱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브렛 시그널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레이블드 리간드를 넣어주게 돼서 컴피티션 어세이를 하면 언레이블드 리간드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브렛 어세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파마콜로지컬한 액티비티를 스터디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클릭 AMP 어세이는 뭐 프로메가에서 개발이 된 뭐 22F 글로센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그 사이클릭 AMP 시그널의 또 다른 한 축인 입학 단백질을 변형을 시켜서 G룩과 YFP를 달아서 브레스 센서로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안타고니스트를 개발을 하는데, 이 GPCR은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에 의해서 시그널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보통 그 리간드가 바인딩하는 사이트에 앉아서 아무런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를 유도하지 않고 아고니스트 바인딩만 막아주는 뉴트럴 안타고니스트는 베이절 액티비티를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붙어서 GPCR의 인액티브한 컨포메이션으로 구조를 유지를 시켜주는 인버스 아고니스트는 베이절 액티비티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고니스트를 개발하신다면 인버스 아고니스트를 개발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버스 아고니스트를 개발할 때는 아까 이제 소개를 드린 그 G 알파 액티베이션 어세이, 트루패스와 같은 이런 어세이들이 요긴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고니스트는 이렇게 시그널을 감소를 시키고, 뉴트럴 안타고니스트는 시그널의 변화가 없고, 인버스 아고니스트는 오히려 브렛 시그널을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중요한 테크닉은 그 바이스탠더 브렛이라는 방법인데, 원래 이제 브렛은 두 단백질이 인터랙션을 해야지만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건데, 바이스탠더 브렛은 같은 컴파트먼트에 있어도, 그러니까 옆에만 서 있어도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방법을 바이스탠더 브렛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해파리에서 뽑아낸 GFP를 억셉터로 사용을 했었는데, 레닐러에서 뽑아낸 RGFP 같은 경우는 레닐러 루시퍼레이즈랑 어피너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 트랜스퍼가 훨씬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핸스드 브렛이라고, 비브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RGF에 린 도메인이나 켭스 도메인을 달아서 발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플라즈마 멤브레인에만 예쁘게 발현이 되고, 여기에 얼리 엔도좀 시그널인 FIV를 달아서 하면 얼리 엔도좀에만 RGFP가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 GFP에 알록을 달아서 발현을 시키면 원래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에너지 트랜스퍼를 일으키게 되는데, 리간드를 넣어서 GPCR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브렛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리간드 도우지 디펜던트, 타임 디펜던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엔도점에서 발현되는 GFP를 발현하고 있는 세포에다가 GPCR을 자극을 시키면 원래는 시그널이 없다가 GPCR이 엔도점으로 트래피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그널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타임 디펜던트하게도 보실 수가 있고요. GPCR 대신에 어레스틴의 알룩을 달아서 하게 되면 어레스틴의 트래피킹을 역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써보지는 않은 테크닉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바이스탠더 브렛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어세이들을 새로 이제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펙터 멤브레인 트랜스로케이션 어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인버스 아고니스트 액티비티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아데노신 A1 리셉터 같은 경우 이제 그 리셉터를 과발현을 시킬수록 베이절 액티비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발현을 안 시켰을 때보다 과발현을 시켰을 때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아고니스트를 처리를 하면 이건 이제 트래피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브렛 액티비티가 늘어나고, 그리고 인버스 아고니스트를 치게 되면 이 베이절 액티비티가 줄어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GPCR의 경우에 그 어떤 뮤테이션이 있게 되면은 어떤 G 알파 패스웨이나 어레스틴 리크루트먼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GPR17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는 GQ, GI2, 어레스틴을 똑같이 잘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128N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GI2 액티베이션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GQ나 어레스틴 리크루트먼트가 컴플리트하게 블락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R129H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G알파 패스웨이는 완전히 블락이 되지만 베이절 어레스틴 리크루트먼트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GPCR 드럭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바이어스드 아고니즘인데 그 안지오텐신 리셉터 같은 경우는 G알파 패스웨이를 통해서는 베소 컨스트릭션을 유발을 하고 어레스틴 디펜던트 패스웨이를 통해서는 카디오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레스틴이 GPCR에 붙어서 GPCR의 디센시타이제이션을 일으키거나 인터널리제이션 시켜서 시그널을 블락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얼크나 여러 가지 그 이펙터 몰리큘들의 스캐폴드 역할을 해서 베타 어레스틴 고유의 시그널링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개발하는 밸런스드 안타고니스트는 양쪽을 다 블락을 하기 때문에 나쁜 이펙트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좋은 이펙트까지 줄여줘서 약간 그 밸런스드 아주 좋지는 않은 그런 약물이 되겠는데 약물 중에서 그 한쪽만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이어스드 아고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S2나 TRV 같은 약물들은 G알파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이게 붙어 있을 때는 내추럴 아고니스트가 못 붙기 때문에 G알파가 당연히 이제 억제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얘네들은 붙으면 베타 오레스틴은 액티베이션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효과는 그대로 살려두고 나쁜 효과만 블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브레스 센서로 측정한 것을 보면 내추럴 아고니스트인 안지오텐신은 GQ, GI2, G13을 다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지만 이런 바이어스드 아고니스트는 GQ, G알파 패스웨이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어레스틴 리크루트먼트는 촉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